안녕하세요. 따뜻한 꿀잠 여행 도래기 책방입니다. 지난밤 최소한의 삼국지의 첫 번째 이야기는 편안하게 들으셨을까요? 오늘은 드디어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들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는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폭군 동탁에 맞서 제후들이 뜻을 모으고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며 적진으로 달려가는 관우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여기에 여포와 유비 삼형제가 맞붙는 호래관 전투, 매혹적인 여인 초선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며 바야흐로 영웅들이 쏟아지는 군웅할거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아무리 팽팽하고 긴장감 넘치는 난세의 역사라도 저희 도래기 책방에 오신 이상 오늘 밤엔 그저 여러분의 단잠을 돕는 포근한 옛날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은 모두 저희 목소리에 맡겨두시고 이제 편안하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오늘의 책장도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2장 낙양으로 몰려드는 군웅들. 혼자서는 동탁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조조는 전국에 경문을 뿌렸습니다. 황제가 도움을 청했으니 다 같이 힘을 합쳐 동탁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사실 황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비는 명분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한들 명분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죠. 조조는 결과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고요. 둘이 참 대비가 됩니다. 동탁을 타도하자는 피 끓는 호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조조의 친척벌인 하우돈과 하우연처럼 이후 명성을 떨치게 될 장수들도 이때 조조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던 각지의 제후들도 군사를 일으켜 조조에게 합류하고자 했죠. 대장군 하진 밑에 함께 있었던 바레테수 원소, 원소의 이복 형제이자 남양태수인 원술, 서주자사 도겸, 장사태수 손견, 북병태수 공손찬 등 모두 17명의 제후들이 적게는 1만, 많게는 3만에 이르는 군사를 이끌고 수도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은 조조는 낙양 부근에 진을 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7명의 지방군벌과 조조가 만나 18지역의 제후연합군 18로 제후가 결성됩니다. 이른바 반동탁 연합군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조조는 당시 큰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 결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조조였으니까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모두에게 기억되는 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적어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그와 비슷한 반열에 오르게 돼요. 이것이 조조의 전략이었죠. 문제는 유명세와 달리 조조의 지위가 다른 제후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후들처럼 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세지 않았어요. 제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계속 앞장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집안 좋고 평판도 좋은 원소를 내세웁니다. 연합군의 맹주로 원소를 추천한 것이죠. 가문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반대할 사람이 없었기에 원소는 모두의 추대를 받아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였다는 말에 동탁도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여러 장수가 모인 가운데 여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놈들 목을 모조리 베어오겠습니다. 동탁은 무척 흡족했어요. 대단한 모용을 자랑하는 여포가 너무도 든든했겠죠.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 말하는 뜻입니다. 여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말이 다 있겠어요. 천하무적 여포가 있는 동탁군은 걱정할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소 잡는 칼로 어찌 닭을 잡으려 하십니까? 장수 화웅이었습니다. 저들 정도는 나눠도 충분하니 여포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포를 높이면서 자기도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러고는 여포 대신 싸우러 나갑니다. 화웅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연합군에서 나온 장수들의 목을 턱턱 날려버렸죠. 여포도 아닌 화웅에게 소 잡는 칼도 아니고 닭 잡는 칼에 연이어 패배한 거예요. 동탁군의 기세는 한껏 올라가고 반대로 연합군의 사기는 뚝 떨어졌죠. 화웅에게 맞설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원소가 탄식했지만 다들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화웅이 너무 잘 싸우니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붉고 긴 수염을 가진 사내 관우였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오랜만에 등장했죠. 이들은 낙양으로 향하던 북평태수 공손찬을 만나 그와 함께 연합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어린 시절 공손찬과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손찬이 한 지방을 다스리는 대수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것과 달리 유비는 이때까지 변변한 관직을 지내지 못했고 관우,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색과 명성이 보잘것없는 아무 세력도 없는 조물액이나 다름없었죠. 사정이 이러하니 이 심각한 상황에 조물액이 삼형제 중 하나가 나섰다며 오히려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다들 내로라 하는 제후들이 모인 거잖아요. 각지의 제후들이 자신의 장수를 내보냈는데도 지고 있는데 근본도 없는 놈이 나섰다고 생각한 거죠. 그 중에서도 원술은 관우에게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낄때끼라는 거예요. 원술이 이렇게 거침없이 화를 내고 윽박지른 데에는 그의 집안 배경도 한몫했을 겁니다. 원술은 원소의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이들 원씨 집안은 대대로 대신을 배출한 후한 최고의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원술이 원소보다 더 기세등등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원술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었고 원소의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첩이었거든요. 원소가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쓴 반면 원술은 완벽한 정통 출신을 과시했어요. 원소가 맹주로 추대될 때도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집 노비를 추대하냐며 난리를 부렸대요. 그 정도로 오만방자한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디 무명의 창수인 너 따위가 나서겠단 말인가 하면서 원술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조조가 관우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무도 화웅을 상대하지 못해 쩔쩔매는데 자진에 맞서보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기회를 줍시다. 관우도 화웅의 목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출격을 준비하는 관우에게 조조는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조조는 아마 관우가 죽으러 나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술이라도 한 잔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관우는 술잔을 뒤로하고 드디어 자신의 무기 청룡 언월도를 움켜쥐고 달려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넘지 못한 근산 화웅과 관우의 맞대결. 제후들은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함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후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관우가 돌아왔습니다. 한쪽 손에 화웅의 머리를 든 채로 말이죠. 단칼에 베어버린 화웅의 머리를 툭 던져놓은 관우는 그제야 조조가 따라둔 술을 마셨습니다. 관우가 장담한 대로 술잔은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죠. 소설 삼국지에서 관우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조조도 관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하지만 관우의 활약에도 연합군은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동탁이 직접 여포를 비롯한 여러 장수와 군사를 이끌고 낙양 근처의 요충지 호뢰간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소잡는 칼 여포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처지였어요. 화웅을 상대했을 때처럼 여러 장수가 차례대로 나가 여포와 싸웠지만 몸에 상처 하나 낼 수 없었죠. 적토마를 타고 강력한 창,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는 여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다시 겁을 먹은 연합군의 장수들. 하지만 이번에도 누군가가 나섰습니다. 호랑이 수염을 한 장비였습니다. 장비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여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성을 3개나 가진 상놈 여포야, 내 창을 받아라. 친아버지, 정원, 동탁까지 아버지가 셋이니 성이 3개라며 도발한 거예요. 장비의 말에 여포도 열이 받았습니다. 장비의 장팔사모와 여포의 방천화극이 수십 번이나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요란한 소리를 내었죠. 그러나 대결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막하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장비가 밀리는 감이 있었나 봅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관우가 뛰쳐나갔거든요. 2대 1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도 여포는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관우까지 앞세
꽤 오랜 시간 싸웠지만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비까지 합세했습니다. 결국 3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제 아무리 여포라 해도 장수 셋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한참을 싸우던 여포가 결국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여포가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고 삼형제의 활약을 칭송하는 시도 전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높여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3대1의 싸움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싸움을 보면서 여포가 정말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했어요. 3대1로 싸워서 무승부면 대단하지 않나요? 반동탁 연합군이 모였어도 동탁이 해볼 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여포 덕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조무래기 취급을 받던 유비 삼형제는 단숨에 주목받게 됩니다. 유비, 관우, 장비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거예요. 여포가 패한 뒤 동탁의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낙양 코앞까지 온 연합군의 공세에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수도를 서쪽의 장안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곱게 가진 않아요. 낙양의 부자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뒤 머리를 거리에 내걸었고 역대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챙기는 등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했죠. 모든 성문에 불을 지른 탓에 낙양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어린 황제는 물론이고 낙양의 백성들도 강제로 동탁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잔악무도하게 끌고 가는 바람에 길에서 죽은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탁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낙양으로 쳐들어간 연합군은 폐허가 된 수도를 보고 아연실색했죠. 하지만 조조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칼을 차고 동탁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동탁이 도망치고 있으니 뒤를 노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후들을 재촉합니다. 동탁을 완전히 쳐낼 기회가 왔으니 뒤쫓자는 거였어요. 뜻밖에도 제후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군사들도 지쳤고 성급히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동탁 타도를 위해 모였지만 사실 다들 한가락씩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속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연합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분열의 싹도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주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던 조조는 결국 자기 군사만 데리고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조 역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얼른 동탁을 잡고 영웅이 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이전에는 동탁 암살의 기회를 아깝게 놓쳤지만 이번만큼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동탁을 쫓았죠. 그런데 급하면 항상 탈이 나는 법입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조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동탁은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뒤쫓아올 것을 알고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군사들을 숨겨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동탁만 쫓아가던 조조는 동탁의 뒤를 지키던 여포와 만났을 때는 기세 좋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오자 아차 합니다. 꼼짝없이 포위망에 걸려들었단 걸 깨달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도망쳤지만 또 한 번 숨어있던 동탁군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화살까지 맞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조조는 결국 말에서 떨어져 죽음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이 떨어지겠구나 싶은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장수 하나가 나타나 적들을 물리치고 조조를 구해냈습니다. 조조의 장수이자 사촌 동생인 조홍이 나타난 거예요. 조홍은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내주며 얼른 달아나라고 합니다. 조조는 조홍의 다급하고 간절한 청을 거부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냥 죽을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 조조에게 조홍이 말합니다. 천하에 이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어주며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니 얼마나 고맙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어요? 다시 힘을 낸 조조는 조홍이 태워준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영웅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조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이후 조조의 장수들과 합류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조조는 이때를 기억하며 조홍을 형제 이상의 삶의 은인으로 평생 대우를 해주었고요. 목숨은 건졌지만 동탁을 제거하려던 조조의 계획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동탁의 죽음과 갈라지는 천하. 조조가 추격에 실패하고 연합군 내부에서 제후들 간의 세력 다툼이 한창인 동안 동탁은 새로운 수도 장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을 넘어선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성격도 점점 더 포악해져서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겼어요. 조정의 대신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몰랐거든요. 동탁은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 한 일족을 모조리 죽이기도 하고 옛 상관을 거리에서 매질해서 살해하기도 했어요. 다음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었죠. 이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동탁과 함께 장안으로 온 조정 대신 중에는 조조에게 칠보도를 내주었던 왕윤도 있었습니다. 왕윤은 동탁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췄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동탁을 없앨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어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런데 왕윤의 소양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더 큰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초선이었습니다. 중국 4대 미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시, 왕소군, 양귀비, 그리고 초선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3명은 실존 인물인데 조선만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모티브가 된 소재는 있지만 이름과 출신, 스토리는 모두 장작의 결과죠. 소설 속 인물인 초선이 4대 미녀에 포함된 건 삼국지에서 묘사된 모습이나 활약이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수양딸을 바라보던 왕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초선을 이용한 연안개였죠. 연안개는 고리를 엮듯이 여러 계책을 엮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초선의 미모로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계를 쓰고 이후 초선을 통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계를 써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동탁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초선 역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윤의 계책을 들은 초선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흔쾌히 말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10,000번을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질 각오를 한 거예요. 왕윤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초선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인사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먼저 여포를 공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선을 본 여포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왕윤은 여포를 천하의 진정한 영웅이라 띄워주며 여포가 원한다면 초선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했죠. 초선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숨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머릿속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초선은 작정한 듯 살짝 눈길을 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여포를 홀렸죠.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여포는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왕윤에게 충성을 약속했어요. 초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여포는 초선과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동탁을 낚을 차례였습니다. 왕윤은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귀한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 다음 함께 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초선의 무대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달빛이 비치는 무대 위로 선녀 같은 자태를 지닌 초선이 등장하더니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실력이 출중했지만 이때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무조건 동탁의 마음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지켜보던 동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초선의 노래까지 들은 동탁은 초선에게 흠뻑 빠져들었죠. 동탁이 넘어온 것을 눈치챈 왕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날로 초선을 동탁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황당해할 사람은 여포였습니다.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양아버지 동탁에게 조선이 간 거잖아요. 여포는 다짜고짜 왕윤을 찾아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왕윤이 말하죠. 초선을 장군께 주겠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초선을 보겠다고 하시기에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올릴 겸 초선이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온 김에 초선이를 데려가 장군과 짝지어 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급히 보낸 것입니다. 여포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동탁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여포는 참지 못하고 동탁을 찾아갔다가 동탁의 침실에서 초선을 발견합니다. 초선은 여포가 온 것을 눈치채고 눈물을 찍어내는 연기를 합니다. 이를 본 여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군이자 양아버지인 동탁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못해요.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여포. 여포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탁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초선을 찾아간 거예요. 초선은 여포를 보고 당황한 기색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흘렸어요. 여포에게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탁에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지금껏 버텨왔다며 이제 여포를 봤으니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연못으로 몸을 던지려고 했죠.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네로라 하는 장수들을 상대하는 일인데 정말 대범하지 않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이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목숨을 걸고 연기하니 여포는 속을 수밖에요. 초선의 행동에 놀란 여포는 초선을 끌어안으며 그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며 초선을 달랬습니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생에는 함께할 수 없으니 다음 생에 함께하자고 해요. 그러자 여포는 이번 생에 초선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하죠. 동탁에게서 초선을 빼앗아올 마음을 비춘 것입니다. 초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탁 곁에 있는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구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에 여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가질 수 없으면 더 욕망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도 않았죠. 지금은 잠시 틈을 봐서 온 거니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고 해요. 초선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확답하지 않는 여포의 옷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낌새가 수상함을 눈치챈 동탁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원에서 다정히 껴안고 있는 여포와 초선을 발견했죠. 초선 입장에서는 다행이었고 동탁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넘보는 게냐 하면서 여포를 죽이려 들었어요. 바닥에 놓여있던 여포의 방천화극도 집어던집니다. 여포는 날아오는 방천화극을 쳐내고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초선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한없이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동탁의 책사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장수가 전장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병사들을 이끌며 싸운다면 책사는 지혜와 계책, 전략 등을 세워서 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로 싸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그가 세 사람 사이의 일들을 살펴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탁을 설득합니다. 여인 하나 때문에 여포 같은 장수를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여포에게 초선을 넘기십시오. 고민하던 동탁은 책사의 직원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방에 적이 널려 있으니 동탁에게는 분명 여포가 필요했어요.
여포가 없으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탁은 초선을 불러 여포에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동탁의 말을 들은 초선은 구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동탁님만을 섬기며 평생 살 것을 맹세한 저를 버리려 하시옵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동탁의 품에 파고듭니다. 동탁은 초선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달래고 달래면서 거듭 사과하죠. 아마 이때 초선은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죽으려는 신용까지 하거든요. 여포에게 가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동탁은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초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악한 자가 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하며 울먹였죠. 동탁은 오냐오냐 하고는 아예 다른 성으로 가서 지내자고 해요.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두 사람의 사이를 확실하게 갈라 놓은 것입니다. 책사는 그것도 모르고 동탁을 재촉했습니다. 초선은 언제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자 동탁이 벌컥 화를 내요. 네 이놈, 마누라를 아들에게 주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사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초선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죠. 모든 것이 초선의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동탁과 초선이 거처를 옮기는 날, 여포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마에 올라탄 초선도 먼 발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포와 눈이 마주치자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으로 얘기해요. 왜 거기서 보고만 있느냐고. 어서 와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지만 여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여포에게 남은 것은 동탁을 향한 분노뿐이었죠. 왕윤도 여포를 살살 부추겼습니다. 천하의 영웅이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느냐고 말이죠. 결국 여포에게서 동탁을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포에게도 걱정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양아버지인데 자신이 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가 신경 쓰였던 거죠. 그러자 왕윤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군의 성은 여시이고 동탁의 성은 동시인데다가 이미 동탁이 장군께 방천화극도 던졌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여포는 왕윤의 말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왕윤과 여포는 동탁에게 황제가 황위를 넘겨주려 하니 장안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거짓 조서를 보냈습니다. 동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황궁으로 옵니다. 하지만 동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제 자리가 아니라 방천화극을 든 여포였어요. 여포는 단숨에 동탁을 내리쳐 죽입니다. 동탁의 시체는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먹고 마신 탓에 배가 남산처럼 커다랬죠. 누군가가 배꼽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였는데 배에 기름이 얼마나 끼었는지 그 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옹성처럼 들어앉아 국정을 농단하던 동탁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이 동탁을 죽이겠다고 나섰지만 동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조조도 연합군의 제후도 아닌 바로 조선이었어요. 삼국지에서 이만큼 이름을 남긴 여인은 없습니다. 조선의 행보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동시대의 어떤 남성 못지않게 담대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조선이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빌런의 계보를 이어가던 동탁이 죽었으니 평화가 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동탁을 처단하기 위해 모였던 18의 제후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보다 먼저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욕심도 그득했거든요. 기세 좋게 출발한 반동탁 연합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후들은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졌지만 견제와 경쟁은 더욱 심해졌죠. 황제에게 아무런 힘도 없으니 저마다 땅덩어리를 하나씩 차지하고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근거지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삼국지가 여러 영웅의 각축전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한반도에 빗대어 이야기해 볼게요. 한반도에 A라는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A 나라에는 왕이 있기는 하지만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왕의 정치력도 군사력도 너무 약했어요. A 나라는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이었죠. 유명무실한 왕의 통제가 지역까지 미칠 리 없으니 각각의 지역,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지역의 권력을 차지하고 군주처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시장 자리에 오른 다음 나중에 왕의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앙정부의 힘이 워낙 약해서 동탁처럼 중앙의 통제에서 반쯤 벗어나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힘을 키우기도 쉬웠어요. 그러다 적당한 명분이나 기회가 생기면 서로 싸워서 땅을 빼앗고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왕은 있으나마나 하니 힘을 키워서 실권을 잡겠다는 욕심이었죠. 이렇듯 여러 인물이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고 힘을 겨루는 모습을 군웅할거라고 합니다. 군웅은 많은 영웅을, 할거는 나라를 나눠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탁이 죽고 난 다음 조조, 원술, 원소 등 각 지역의 영웅들이 본격적으로 야심을 품고 경쟁을 벌인 이 혼란한 시기를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안 그래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한 나라가 여러 지역의 세력들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수도 장안의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탁의 죽음으로 큰 근심을 덜었지만 그를 따르던 동탁의 무리가 문제였죠. 수장인 동탁만 함정에 빠져 갑자기 제거된 상황이잖아요. 남은 세력 중 이각과 곽사라는 두 장수가 동탁의 복수를 핑계로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장안을 짓밟고는 궁궐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동탁의 수하들이 모조리 그쪽으로 붙어서 동탁을 처단한 여포도 황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동탁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왕윤을 죽이고 동탁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고 황제와 조정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민생이 어려워지니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던 황건적의 잔당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또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이각과 곽사에게 누군가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로 조조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동군을 다스리는 태수로 연주라는 지역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황건적뿐 아니라 혼란을 틈타 행패를 부리던 온갖 도적대를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각과 곽사는 과연 조조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받은 조조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군사를 일으킬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시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없이 함부로 움직였다간 경쟁자들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당할 빌미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라니 그것보다 더 정당하고 좋은 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조는 황건적의 잔당을 물리치면서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장수와 책사를 가리지 않고 인재도 활발하게 영입합니다. 무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략이거든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조조는 항상 인재를 모으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능력이에요. 출신이나 신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적이라고 해도 뛰어나다 싶으면 데려오려고 했어요. 이 시기에 순욱, 정욱, 곽가 등 지략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책사들과 전위 등 출중한 무력을 지닌 장수들이 조조 밑으로 모이게 되었죠. 연주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조조는 아버지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과 가족들은 낙양에 난리가 났을 때 산둥반도 쪽으로 피신한 뒤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거지를 확보한 조조가 아버님, 제가 자리를 잡았으니 얼른 오십시오. 이제부터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한 거죠. 조승은 아랫사람들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연주로 출발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자기를 부르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연주로 오고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장 낙양으로 몰려드는 군웅들. 혼자서는 동탁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조조는 전국에 경문을 뿌렸습니다. 황제가 도움을 청했으니 다 같이 힘을 합쳐 동탁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사실 황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비는 명분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한들 명분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죠. 조조는 결과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고요. 둘이 참 대비가 됩니다. 동탁을 타도하자는 피 끓는 호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조조의 친척벌인 하우돈과 하우연처럼 이후 명성을 떨치게 될 장수들도 이때 조조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던 각지의 제후들도 군사를 일으켜 조조에게 합류하고자 했죠. 대장군 하진 밑에 함께 있었던 바레테수 원소, 원소의 이복 형제이자 남양태수인 원술, 서주자사 도겸, 장사태수 손견, 북병태수 공손찬 등 모두 17명의 제후들이 적게는 1만, 많게는 3만에 이르는 군사를 이끌고 수도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은 조조는 낙양 부근에 진을 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7명의 지방군벌과 조조가 만나 18지역의 제후연합군 18로 제후가 결성됩니다. 이른바 반동탁연합군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조조는 당시 큰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동탁연합군 결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조조였으니까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모두에게 기억되는 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적어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그와 비슷한 반열에 오르게 돼요. 이것이 조조의 전략이었죠. 문제는 유명세와 달리 조조의 지위가 다른 제후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후들처럼 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세지 않았어요. 제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계속 앞장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집안 좋고 평판도 좋은 원소를 내세웁니다. 연합군의 맹주로 원소를 추천한 것이죠. 가문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반대할 사람이 없었기에 원소는 모두의 추대를 받아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였다는 말에 동탁도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여러 장수가 모인 가운데 여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놈들 목을 모조리 베오겠습니다. 동탁은 무척 흡족했어요. 대단한 모용을 자랑하는 여포가 너무도 든든했겠죠.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 말하는 뜻입니다. 여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말이 다 있겠어요. 천하무적 여포가 있는 동탁군은 걱정할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소 잡는 칼로 어찌 닭을 잡으려 하십니까? 장수 화웅이었습니다. 저들 정도는 나라도 충분하니 여포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포를 높이면서 자기도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러고는 여포 대신 싸우러 나갑니다. 화웅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연합군에서 나온 장수들의 목을 턱턱 날려버렸죠. 여포도 아닌 화웅에게 소 잡는 칼도 아니고 닭 잡는 칼에 연이어 패배한 거예요. 동탁군의 기세는 한껏 올라가고 반대로 연합군의 사기는 뚝 떨어졌죠.
화웅에게 맞설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원소가 탄식했지만 다들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화웅이 너무 잘 싸우니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붉고 긴 수염을 가진 사내 관우였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오랜만에 등장했죠. 이들은 낙양으로 향하던 북평태수 공손찬을 만나 그와 함께 연합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어린 시절 공손찬과 함께 공부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손찬이 한 지방을 다스리는 대수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것과 달리 유비는 이때까지 변변한 관직을 지내지 못했고 관우,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색과 명성이 보잘것없는 아무 세력도 없는 조물액이나 다름없었죠. 사정이 이러하니 이 심각한 상황에 조물액이 삼형제 중 하나가 나섰다며 오히려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다들 내로라 하는 제후들이 모인 거잖아요? 각지의 제후들이 자신의 장수를 내보냈는데도 지고 있는데 근본도 없는 놈이 나섰다고 생각한 거죠. 그 중에서도 원술은 관우에게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낄때끼라는 거예요. 원술이 이렇게 거침없이 화를 내고 윽박지른 데에는 그의 집안 배경도 한몫했을 겁니다. 원술은 원소의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이들 원씨 집안은 대대로 대신을 배출한 후한 최고의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원술이 원소보다 더 기세등등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원술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었고 원소의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첩이었거든요. 원소가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쓴 반면 원술은 완벽한 정통 출신을 과시했어요. 원소가 맹주로 추대될 때도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집 노비를 추대하냐며 난리를 부렸대요. 그 정도로 오만방자한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디 무명의 장수인 너 따위가 나서겠단 말인가 하면서 원술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조조가 관우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무도 화웅을 상대하지 못해 쩔쩔매는데 자진에 맞서보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기회를 줍시다. 관우도 화웅의 목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출격을 준비하는 관우에게 조조는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조조는 아마 관우가 죽으러 나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술이라도 한 잔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관우는 술잔을 뒤로하고 드디어 자신의 무기 청룡 언월도를 움켜쥐고 달려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넘지 못한 근산 화웅과 관우의 맞대결. 제후들은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함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후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관우가 돌아왔습니다. 한쪽 손에 화웅의 머리를 든 채로 말이죠. 단칼에 베어버린 화웅의 머리를 툭 던져놓은 관우는 그제야 조조가 따라둔 술을 마셨습니다. 관우가 장담한 대로 술잔은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죠.
소설 삼국지에서 관우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조조도 관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하지만 관우의 활약에도 연합군은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동탁이 직접 여포를 비롯한 여러 장수와 군사를 이끌고 낙양 근처의 요충지 호뢰관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소잡는 칼 여포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처지였어요. 화웅을 상대했을 때처럼 여러 장수가 차례대로 나가 여포와 싸웠지만 몸에 상처 하나 낼 수 없었죠. 적토마를 타고 강력한 창, 방천 화극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는 여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다시 겁을 먹은 연합군의 장수들. 하지만 이번에도 누군가가 나섰습니다. 호랑이 수염을 한 장비였습니다. 장비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여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성을 3개나 가진 상놈 여포야, 내 창을 받아라. 친아버지, 정원, 동탁까지 아버지가 셋이니 성이 3개라며 도발한 거예요. 장비의 말에 여포도 열이 받았습니다. 장비의 장팔사모와 여포의 방천화극이 수십 번이나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요란한 소리를 내었죠. 그러나 대결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막하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장비가 밀리는 감이 있었나 봅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관우가 뛰쳐나갔거든요. 2대 1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도 여포는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관우까지 앞세 꽤 오랜 시간 싸웠지만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비까지 합세했습니다. 결국 3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제 아무리 여포라 해도 장수 셋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한참을 싸우던 여포가 결국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여포가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고 삼형제의 활약을 칭송하는 시도 전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높여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3대 1의 싸움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싸움을 보면서 여포가 정말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했어요. 3대 1로 싸워서 무승부면 대단하지 않나요? 반동탁 연합군이 모였어도 동탁이 해볼 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여포 덕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조무래기 취급을 받던 유비 삼형제는 단숨에 주목받게 됩니다. 유비, 관우, 장비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거예요. 여포가 패한 뒤 동탁의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낙양 코앞까지 온 연합군의 공세에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수도를 서쪽의 장안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곱게 가진 않아요. 낙양의 부자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뒤 머리를 거리에 내걸었고 역대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챙기는 등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했죠. 모든 성문에 불을 지른 탓에 낙양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어린 황제는 물론이고 낙양의 백성들도 강제로 동탁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잔악무도하게 끌고 가는 바람에 길에서 죽은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탁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낙양으로 쳐들어간 연합군은
폐허가 된 수도를 보고 아연실색했죠. 하지만 조조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칼을 차고 동탁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동탁이 도망치고 있으니 뒤를 노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후들을 재촉합니다. 동탁을 완전히 쳐낼 기회가 왔으니 뒤쫓자는 거였어요. 뜻밖에도 제후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군사들도 지쳤고 성급히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동탁 타도를 위해 모였지만 사실 다들 한가락씩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속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연합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분열의 싹도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주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던 조조는 결국 자기 군사만 데리고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조 역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얼른 동탁을 잡고 영웅이 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이전에는 동탁 암살의 기회를 아깝게 놓쳤지만 이번만큼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동탁을 쫓았죠. 그런데 급하면 항상 탈이 나는 법입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조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동탁은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뒤쫓아올 것을 알고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군사들을 숨겨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동탁만 쫓아가던 조조는 동탁의 뒤를 지키던 여포와 만났을 때는 기세 좋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오자 아차 합니다. 꼼짝없이 포위망에 걸려들었단 걸 깨달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도망쳤지만 또 한 번 숨어있던 동탁군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화살까지 맞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조조는 결국 말에서 떨어져 죽음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이 떨어지겠구나 싶은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장수 하나가 나타나 적들을 물리치고 조조를 구해냈습니다. 조조의 장수이자 사촌 동생인 조홍이 나타난 거예요. 조홍은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내주며 얼른 달아나라고 합니다. 조조는 조홍의 다급하고 간절한 청을 거부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냥 죽을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 조조에게 조홍이 말합니다. 천하에 이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이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어주며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니 얼마나 고맙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어요? 다시 힘을 낸 조조는 조홍이 태워준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영웅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조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이후
조조의 장수들과 합류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조조는 이때를 기억하며 조홍을 형제 이상의 삶의 은인으로 평생 대우를 해주었고요. 목숨은 건졌지만 동탁을 제거하려던 조조의 계획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동탁의 죽음과 갈라지는 천하. 조조가 추격에 실패하고 연합군 내부에서 제후들 간의 세력 다툼이 한창인 동안 동탁은 새로운 수도 장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을 넘어선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성격도 점점 더 포악해져서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겼어요. 조정의 대신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몰랐거든요. 동탁은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 한 일족을 모조리 죽이기도 하고 옛 상관을 거리에서 매질해서 살해하기도 했어요. 다음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었죠. 이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동탁과 함께 장안으로 온 조정 대신 중에는 조조에게 칠보도를 내주었던 왕윤도 있었습니다. 왕윤은 동탁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췄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동탁을 없앨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어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런데 왕윤의 소양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더 큰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초선이었습니다. 중국 4대 미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시, 왕소군, 양귀비, 그리고 초선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3명은 실존 인물인데 초선만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모티브가 된 소재는 있지만 이름과 출신, 스토리는 모두 창작의 결과죠. 소설 속 인물인 초선이 4대 미녀에 포함된 건 삼국지에서 묘사된 모습이나 활약이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수양딸을 바라보던 왕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초선을 이용한 연안계였죠. 연안계는 고리를 엮듯이 여러 계책을 엮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초선의 미모로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계를 쓰고 이후 초선을 통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계를 써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동탁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초선 역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윤의 계책을 들은 초선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흔쾌히 말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10,000번을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질 각오를 한 거예요. 왕윤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초선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인사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먼저 여포를 공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선을 본 여포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왕윤은 여포를 천하의 진정한 영웅이라 띄워주며 여포가 원한다면 초선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했죠. 초선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숨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머릿속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초선은 작정한 듯 살짝 눈길을 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여포를 홀렸죠. 사나이 가슴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포는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왕윤에게 충성을 약속했어요. 초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여포는 초선과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동탁을 낚을 차례였습니다. 왕윤은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귀한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 다음 함께 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초선의 무대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달빛이 비치는 무대 위로 선녀 같은 자태를 지닌 초선이 등장하더니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실력이 출중했지만 이때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무조건 동탁의 마음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지켜보던 동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초선의 노래까지 들은 동탁은 초선에게 흠뻑 빠져들었죠. 동탁이 넘어온 것을 눈치챈 왕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날로 초선을 동탁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황당해할 사람은 여포였습니다.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양아버지 동탁에게 조선이 간 거잖아요. 여포는 다짜고짜 왕윤을 찾아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왕윤이 말하죠. 초선을 장군께 주겠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초선을 보겠다고 하시기에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올릴 겸 초선이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온 김에 초선이를 데려가 장군과 짝지어 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급히 보낸 것입니다. 여포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동탁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여포는 참지 못하고 동탁을 찾아갔다가 동탁의 침실에서 초선을 발견합니다. 초선은 여포가 온 것을 눈치채고 눈물을 찍어내는 연기를 합니다. 이를 본 여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군이자 양아버지인 동탁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못해요.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여포. 여포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탁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초선을 찾아간 거예요. 초선은 여포를 보고 당황한 기색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흘렸어요. 여포에게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탁에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지금껏 버텨왔다며 이제 여포를 봤으니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연못으로 몸을 던지려고 했죠.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로라 하는 장수들을 상대하는 일인데 정말 대범하지 않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책임감이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목숨을 걸고 연기하니 여포는 속을 수밖에요. 초선의 행동에 놀란 여포는 초선을 끌어안으며 그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며 초선을 달랬습니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생에는 함께할 수 없으니 다음 생에 함께하자고 해요. 그러자 여포는 이번 생에 초선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하죠. 동탁에게서 초선을 빼앗아올 마음을 비춘 것입니다. 초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탁 곁에 있는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에 여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가질 수 없으면 더 욕망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도 않았죠. 지금은 잠시 틈을 봐서 온 거니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고 해요. 초선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확답하지 않는 여포의 옷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낌새가 수상함을 눈치챈 동탁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원에서 다정히 껴안고 있는 여포와 초선을 발견했죠. 초선 입장에서는 다행이었고 동탁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넘보는 게냐 하면서 여포를 죽이려 들었어요. 바닥에 놓여있던 여포의 방천화극도 집어 던집니다. 여포는 날아오는 방천화극을 쳐내고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조선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한없이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동탁의 책사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장수가 전장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병사들을 이끌며 싸운다면 책사는 지혜와 계책, 전략 등을 세워서 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로 싸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그가 세 사람 사이의 일들을 살펴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탁을 설득합니다. 여인 하나 때문에 여포 같은 장수를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여포에게 초선을 넘기십시오. 고민하던 동탁은 책사의 직원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방에 적이 널려 있으니 동탁에게는 분명 여포가 필요했어요. 여포가 없으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탁은 초선을 불러 여포에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동탁의 말을 들은 초선은 구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동탁님만을 섬기며 평생 살 것을 맹세한 저를 버리려 하시옵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동탁의 품에 파고듭니다. 동탁은 초선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달래고 달래면서 거듭 사과하죠. 아마 이때 초선은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죽으려는 신용까지 하거든요. 여포에게 가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동탁은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초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악한 자가 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하며 울먹였죠. 동탁은 오냐오냐 하고는 아예 다른 성으로 가서 지내자고 해요.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두 사람의 사이를 확실하게 갈라 놓은 것입니다. 책사는 그것도 모르고 동탁을 재촉했습니다. 초선은 언제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자 동탁이 벌컥 화를 내요. 네 이놈! 마누라를 아들에게 주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사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초선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죠. 모든 것이 조선의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동탁과 초선이 거처를 옮기는 날, 여포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마에 올라탄 초선도 먼 발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포와 눈이 마주치자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리면서 눈으로 얘기해요. 왜 거기서 보고만 있느냐고. 어서 와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지만 여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여포에게 남은 것은 동탁을 향한 분노뿐이었죠. 왕윤도 여포를 살살 부추겼습니다. 천하의 영웅이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느냐고 말이죠. 결국 여포에게서 동탁을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포에게도 걱정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양아버지인데 자신이 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가 신경 쓰였던 거죠. 그러자 왕윤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군의 성은 여씨이고 동탁의 성은 동씨인데다가 이미 동탁이 장군께 방천화극도 던졌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여포는 왕윤의 말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왕윤과 여포는 동탁에게 황제가 황위를 넘겨주려 하니 장안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거짓 조서를 보냈습니다. 동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황궁으로 옵니다. 하지만 동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제 자리가 아니라 방천화극을 든 여포였어요. 여포는 단숨에 동탁을 내리쳐 죽입니다. 동탁의 시체는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먹고 마신 탓에 배가 남산처럼 커다랬죠. 누군가가 배꼽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였는데 배에 기름이 얼마나 끼었는지 그 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옹성처럼 들어앉아 국정을 농단하던 동탁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이 동탁을 죽이겠다고 나섰지만 동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조조도 연합군의 제후도 아닌 바로 조선이었어요. 삼국지에서 이만큼 이름을 남긴 여인은 없습니다. 조선의 행보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동시대의 어떤 남성 못지않게 담대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조선이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빌런의 계보를 이어가던 동탁이 죽었으니 평화가 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동탁을 처단하기 위해 모였던 18의 제후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보다 먼저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욕심도 그득했거든요. 기세 좋게 출발한 반동탁 연합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후들은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졌지만 견제와 경쟁은 더욱 심해졌죠. 황제에게 아무런 힘도 없으니 저마다 땅덩어리를 하나씩 차지하고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근거지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삼국지가 여러 영웅의 각축전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한반도에 빗대어 이야기해 볼게요. 한반도에 A라는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A 나라에는 왕이 있기는 하지만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왕의 정치력도 군사력도 너무 약했어요. A 나라는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이었죠. 유명무실한 왕의 통제가 지역까지 미칠 리 없으니 각각의 지역,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지역의 권력을 차지하고 군주처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시장 자리에 오른 다음 나중에 왕의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앙정부의 힘이 워낙 약해서 동탁처럼 중앙의 통제에서 반쯤 벗어나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힘을 키우기도 쉬웠어요. 그러다 적당한 명분이나 기회가 생기면 서로 싸워서 땅을 빼앗고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왕은 있으나마나 하니 힘을 키워서 실권을 잡겠다는 욕심이었죠. 이렇듯 여러 인물이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고 힘을 겨루는 모습을 군웅할거라고 합니다. 군웅은 많은 영웅을, 할거는 나라를 나눠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탁이 죽고 난 다음 조조, 원술, 원소 등 각 지역의 영웅들이 본격적으로 야심을 품고 경쟁을 벌인 이 혼란한 시기를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안 그래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한 나라가 여러 지역의 세력들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수도 장안의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탁의 죽음으로 큰 근심을 덜었지만 그를 따르던 동탁의 무리가 문제였죠. 수장인 동탁만 함정에 빠져 갑자기 제거된 상황이잖아요. 남은 세력 중 이각과 곽사라는 두 장수가 동탁의 복수를 핑계로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장안을 짓밟고는 궁궐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동탁의 수하들이 모조리 그쪽으로 붙어서 동탁을 처단한 여포도 황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동탁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왕윤을 죽이고 동탁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고 황제와 조정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민생이 어려워지니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던 황건적의 잔당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또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이각과 곽사에게 누군가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로 조조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동군을 다스리는 태수로 연주라는 지역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황건적뿐 아니라 혼란을 틈타 행패를 부리던 온갖 도적대를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각과 곽사는 과연 조조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받은 조조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군사를 일으킬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시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없이 함부로 움직였다간 경쟁자들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당할 빌미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라니 그것보다 더 정당하고 좋은 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조는 황건적의 잔당을 물리치면서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장수와 책사를 가리지 않고 인재도 활발하게 영입합니다. 무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략이거든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조조는 항상 인재를 모으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능력이에요. 출신이나 신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적이라고 해도 뛰어나다 싶으면 데려오려고 했어요. 이 시기에 순욱, 정욱, 곽가 등 지략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책사들과 전위 등 출중한 무력을 지닌 장수들이 조조 밑으로 모이게 되었죠.
연주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조조는 아버지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과 가족들은 낙양에 난리가 났을 때 산둥반도 쪽으로 피신한 뒤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거지를 확보한 조조가 아버님, 제가 자리를 잡았으니 얼른 오십시오. 이제부터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한 거죠. 조승은 아랫사람들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연주로 출발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자기를 부르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연주로 오고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